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은 누가 더 즐겁게 살고 누가 즐겁게 살면서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좀 어렵게 살고 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위험 요인을 이렇게 좀 해치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웃으면서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팍스 경제 TV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좀 항상 좀 긍정적이면서 저희 부동산 방송을 통해서 좀 부정적이고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지혜를 함께 얻으면서 늘 즐겁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고민,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고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면 해치해서 즐겁고 아주 또 행복한 투자 시간을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즐거워진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또 여러분의 즐거운 투자 하실 수 있도록 또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언제나 친절한 전문가들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놓치면 안 되는 명강의 꼭꼭박사의 명강 시간부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부동산 투자하기보다 지금은 은행에 돈 넣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을 드렸었죠. 이 이야기의 2탄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대표님? 예, 어제 꼭꼭박사 시간에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건지 부동산이라는 세계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1억을 모으기 위해서 200만 원을 저축해 나가는 것보다 100만 원만 저축을 하고 100만 원 부분은 이자를 내고 산다면 더 10년 후가 되면 더 낫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방송을 보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달라 해서 계산하는 식을 좀 다시 해달라고 해서 다시 이 시간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 2탄이네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은행에 보관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인데 왜 유리한지 그걸 좀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좀 얘기하자 보면 지난 과거 10년을 좀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상투, 꼭지에 도달한 시점이었죠. 이때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내렸고 이때 하우스푸어가 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과 13년 바닥을 딛고 다시 또 가격이 올랐죠. 이때 가격이 오른 이유들을 좀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2014년에 부동산의 좀 대못 같은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가 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서 건설회사들은 또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국가가 지금 현재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을 좀 많이 좀 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됐죠. 그리고 또 중과세를 해지함으로써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주택자가 되어도 일반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해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평수 중심으로 이전에는 내 집 하나만 있으면 됐죠. 왜냐하면 중과세가 있을 때는 2년 거주를 하면서 내 집 하나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중대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투자 소유가 많았다라면 그 이후 2014년 1월 2일 이후에는 소형 평형 다주택자 그러니까 내가 갭 투자를 하거나 또는 소형 평형의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게 된다면 아파트만큼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한 투자처다 보니까 소형 평형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났고 가격이 급격히 올랐죠. 그래서 18평, 20평, 24평형 아파트들 가격이 오르면서 또 30평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최근 다시 또 올해부터죠. 1월 1일자부터는 또 중과세, 작년 1월 1일부터죠.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까 다시 많은 분들이 중과세를 좀 피해고자 있는 주택들을 좀 정리를 하고 또 똘똘한 집 한 채로 향해서 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30평대와 40평대는 내가 직접 거주해서 2년 동안 살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 양도세, 비과세를 만드는 부분들 때문에 또 다시 또 약간 중대형이 또 다시 인기를 누리고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됐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폭락론자 얘기를 들어보면 아파트와 수요와 공급에 관계없이 인구가 절벽이 되고 대세 하락되니까 무조건 하락되는 거고 일본 따라간다 이렇게 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결국은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이런 거죠. 오를 지역은 오르고 내릴 지역은 내린다라는 거죠. 2013년과 19년 사이에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른 곳이 아니고 오를 지역은 올랐고 오른 지역이 좀 더 많았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대도시권이나 또 서울과 같은 그런 지역들이 많이 오른 부분이고 오히려 오를 때 소외당한 지역들 상당수의 많은 지역들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공급이 계속되면서 가격이 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일단 투자자,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리고 폭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도시권이라든가 교통, 학군이 좋은 곳들은 가격이 좀 조정은 좀 받고 있으나 폭락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19년 아마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한 걸 보면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또 백화점 온갖 부동산 규제라는 규제는 다 들어왔고 작년 2018년 9월 13일자로 가장 강력한 건 이 부동산 시장에서나 어떤 투자의 세계에서든 가장 강력한 규제는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은 대출이 안 나오지요. 이런 대출 규제가 있을 때는 투자가 용이롭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경제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경제를 침체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어떤 투자를 해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동산 자영업자 주식시장까지도 결국 어렵게 하는 거죠. 요즘 최근에 지금 IMF 쪽에서 작년 11월에 금리를 갑자기 인상했죠. 이것은 너무 지나친 무리한 금리 인상이었다. 결국은 부동산 하나를 잡기 위한 이러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결국 한국 경제를 어렵고 침몰 쪽으로 가져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대출 규제 이것도 좀 완화해야 되고 결국은 부동산 금리가 한국 시장은 아직은 내려서 활성화를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됐죠. 아마도 이 의견은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대출 규제를 잡아놓고 금리를 막 올리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겠죠. 아직은 좀 더 자금을 풀고 지나치게 요즘 가계대출 천조 원 시대 막 해가지고 우리 한국 내부에서는 막 가계대출처럼 가계대출로 인해서 마치 한국 경제가 폭발할 것처럼 보이지만 IMF 측에서나 다른 기구에서 볼 때는 한국의 대출은 가계자금 대출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단계가 아니고 건전한 단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거시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냥 공포로 몰아가면 공포스럽고요. 같은 거지만 좀 더 유화적으로 얘기하면 유화적으로 또 이해할 수밖에 없죠. 이건 모든 나라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부분은 지나치게 공포가 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크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활동이 좀 어렵다.
조선시대 말기에 박재가 선생님께서 소비도 미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비가 결국 전체적인 국가 경제 살림으로써 활성화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더 발전적 요인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저는 다음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한 2달 전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대출 금리는 조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대출 규제 정도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전에는 풀리지 않을까.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 이런 부분이 느껴지고 그 지나침은 결국 우리 전체 우리 한국 경제 전반에 침체기 일으키면서 더 큰 부정적 효과가 있지 않지 않느냐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출 규제가 좀 풀리면 그나마 좀 부동산 경기가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사는 그래서 순환 구조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든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산 좀 성장을 하고 자기가 모은 돈이 더 많아지고 모두가 잘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기본 축이 이렇습니다.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벌어야 되고 또 열심히 자기 일에 성장을 좀 하도록 하고 연봉 1억 시대에는 이미 열렸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월 1,000만 원의 월급을 향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 저같이 나이 50대가 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억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1,000만 원 못 벌지라도 연봉 4, 5천 뭐 또 7, 8천을 가지고라도 소비를 다 쓰면 안 되고 1년에 2, 3천이라도 어떻게든 어렵게 모아가지고 1억 정도는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억을 넘어서 자기가 저축으로 2억, 3억, 4억 만들다 보면은 결국은 화폐 가치가 하락됨으로써 10억을 만들어질 때 결국은 10억의 가치가 5억밖에 뚝 떨어지면 결국은 돈 모으는 그러한 힘들게 모았는데 모은 10억 가치가 뚝 떨어지면 되게 우울하니까 1억 정도가 모아질 정도가 되면은 무조건 은행에다가 저축하고 모으려고 하지 말고 투자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중에 저는 부동산 시장에 있으니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1억 정도 이상이 넣으면 1억 정도는 버는 개념이겠지만 만드는 개념이다. 요거 어제 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1억을 모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1억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맞는데 이것은 인간관계가 좀 좋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을 내가 모았어요.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동료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아니면 친척, 인척 이런 친구들과 같이 1억이라는 돈을 모은 사람이 나만 가지고는 부동산 투자가 좀 어렵죠. 이럴 때는 1억을 가지고 적절하게 신용 좋고 하면 대출도 1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만나면 1억 가진 친구하고 대출 또 1억 하면 1억 가진 친구 나처럼 또 자기처럼 열심히 모은 중에 신용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5명 정도면 5억을 모으면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10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억 정도가 되면 투자할 때가 적어도 갭 투자를 하면은 3억, 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면 2억 5천에서 4억, 사업이 좀 빨리 가는 데는 좀 가격이 좀 더 많이 돈이 좀 더 들어가겠고 사업이 멀리 있는 곳은 사업 돈이 좀 덜 들어가겠죠. 그러면 10억 정도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사업 빨리 가는 여기 5명이 모아서 사업 빨리 가는 데다가 공동 투자 또 사업이 멀리 갈 수 있는 좀 멀리 바라봤을 때 확실히 들 것 같다. 그런 데는 좀 적은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가져가면 같이 위험도 같이 안고 벌어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억 정도를 만들어서 투자에 좀 하면은 좋겠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각각 10억 나누어서 갈 때 그 이상을 모으는 사람들은 유지를 해야 된다. 우리 부동산 투자라든가 모든 투자하는 분들이 항상 보면은 투자를 해서 막 벌려고 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느 정도 벌었으면은요 날리지 않는 정도 은행에도 약간 좀 보관해뒀다가 또는 주식도 보관했다가 부동산도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은 좋은 지역에 투자하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면서 월세도 나오고 또 집가 상승 또는 건물 자체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하지요. 우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팔진 않지요.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언젠가 아니면 그 순간 어디든 또 투자를 하려면 은행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딘가 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고 팔고 많이 하는 것보다 유지를 해줄 수 있는 재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후반부에서는 1 플러스 R분의 N승년이라고 하는 경제성 공학에서 다루는 그런 공식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대 1 플러스 R 이 가로 열고 닫고 N승년을 하면 요건 복리시익입니다. 내가 1억을 저축을 했을 때 과연 3%의 이자가 붙는다면 몇 년 후에 얼마가 될까라는 계산식이죠. 여러분도 한번 휴대폰이라도 가지고 한번 보면은요. 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있고 반대로 1 플러스 R분의 가로 열고 닫고 N승년분의 1을 하게 되면 거꾸로 이게 분모로 들어갔죠. 그럴 경우에는 내 1억의 가치가 몇 년 후에 얼마로 떨어질까?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늘 10년 동안 1억을 유지한다면 물가 하락도, 물가 상승도 없고 이자 상승도 없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10년 가더라도 그냥 1억이라는 가치가 1억이 유지가 되는데 항상 보면 이자가 오르면 물가도 상승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 플러스 R분의 N승년의 공식에는 이자율을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N은 연수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뭐 계산기 갖고 계시면 계산기에다가 1하고 0을 8개 치면 1억을 칩니다. 곱하기 하고 1 더하기 0.3 암산해도 되겠죠. 이거 30%고 0.03 누르면 여기에다가 이게 1억 곱하기 XY죠. 휴대폰이나 계산기 누르면 이건 자승 계산 방식이죠. 그래서 스퀘어 X 스퀘어 Y죠. 그래서 1억 곱하기 XY 이거 한번 버튼 누르고 10 누르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곱하기 뭐가 필요하죠? 1 더하기 0.3이니까 1.03xy 누르고 10 누르면 1억 3,439만 점점점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3%의 이자로 10년 동안을 넣으면 10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라는 거죠. 그러면 10억 3,439만 원이 계산에 떨어질 겁니다. 여기 이거에는 이자가 이자도 우리가 보면 이자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15%의 이자 소득세가 거의 이 정도 나옵니다. 15.6, 6% 정도 나오는데 한 15% 계산해 보면 이자 소득 빼고 나면 내가 받는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1억이 얼마나 가치가 떨어질까요? 할 때는요. 반대로 1 더하기 R이죠. R은 물가 상승률을 넣으시면 돼요.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3%면 물가 상승률은 좀 별도로 가겠지만 대충 뭐 한 2% 정도 되면 되겠죠. 한 5% 정도 넣고 계산해 보면 10년 후에 내가 10년 후에 1억 3,439만 원이 되는데 1억 3,490만 원은 10년 후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 1억 3,39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R분의 N승년분의 1로 계산하시면 그때 가면은 뭐 예를 들어 7천만 원 정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1억 5천을 만든다면 1억 5천이 만들어졌을 때 1억 5천의 가치는 얼마일까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때는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뭐가 가장 이제 이런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늘 저는 10억을 가지고 통장에 10년을 넣어뒀더니 그냥 돈이 13억이 됐는데 다른 아파트 내 친구를 가진 애들은 2억을 가졌는데 2억 가지고 뭐 5억짜리 전세 끼고 4억 2개를 샀더니 이게 12억이 돼가지고 얘는 그냥 10억짜리 2개 24억이 되고 전세 뭐 5억 빼고 나니 양쪽 10억 빼고 나니 14억이 됐어요. 2억까지 내가 14억 됐는데 나는 10억 가지고도 아직도 13억이에요 라고 하는 우울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부는 은행에도 두고 일부는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자기의 자산도 증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서 은행에 넣어둘까요? 아니면 좋은 시기가 가격이 오를 때쯤이면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할까요? 라는 그런 고민해 볼 때 한 번 정도 사용할 공식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